자, 삼국의 대교류 이어서 가겠습니다. 교과서랑 순서나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근데 필요한 내용만,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만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삼국의 문화가 일본 문화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줬다. 이제 이런 걸 볼 텐데, 기본적으로 제가 수업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는 딱 지정학적 위치가 중간에 있잖아요. 중국과 일본 사이. 그래서 중국을 통해서 이제 선진 문물, 그러니까 서역이나 이런 애들을 통해서 선진 문물을 받아들였고, 그걸 이제 우리는 아주 예쁘게 잘 가공을 해가지고 일본에 전수해주는 역할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야 같은 경우도 철기 문화나 토기 이런 걸 이제 전해주면서 일본의 스에키 토기, 일본 스에키 토기에 영향을 줬고요. 백제 같은 경우가 특히나 외랑 많이 가까웠는데 천자문이나 논어 이런 것도 전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자나 뭐 유학 이런 것들을 다 백제가 전해줬고요. 그리고 뭐 불경, 불상 이런 걸 전하기도 하고 기술자를 아예 파견해가지고 탑이나 이런 것들 막 관음, 상이나 이런 것들 막 만들어 주기도 하죠. 이제 이런 걸 보면 백제가 참 많은 불교도 전해줬고 기술자들도 막 보내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제 요거 이제 봐야 되는데 요게 이제 금동 방가사유상이죠. 요게 이제 일본의 국보 1호라고 하는 고류사의 목조 미륵보살 방가상입니다. 똑같이 생겼죠. 정말 이런 양식이나 이런 것마저도 너무 똑같아서 아마도 우리한테서 전수 받았나 아니면 아예 우리 걸 넘겨줬구나 이제 이런 게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고구려 같은 경우도 많은 걸 넘겨줬다고 해요. 특히나 뭐 여러 가지 그림 그리는 법이나 미술이나 아니면 뭐 신라도 마찬가지고 같이 조선 기술이나 뭐 도자기 만드는 기술 이런 것들을 전래 이거 레터가 틀렸네요. 그래서 전래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제 고대 문화, 아스카 문화라고 하는 걸 이제 삼국의 문화 전파를 통해서 이제 형성된 걸 볼 수 있죠. 자, 요거는 교과서에 없는 건데 좀 너무 비슷해서 제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요게 고구려의 고분벽하고 이게 일본의 고분벽한데 형태나 뭐 구도나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옷마저 비슷하죠. 일본 애들 저런 옷 안 입잖아요. 다음 이 교과서에도 나오긴 하는데 칠지도 야 저 요거 가지고 이제 일본이 굉장히 논쟁이 많았죠. 자기들이 우리한테 전해줬 뭐 하사한 물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반대로 얘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제 백제가 이제 일본의 하사한 물품이라고 봐야 되겠죠. 칠지도. 요게 7개 가지란 뜻이에요. 자, 이렇게 대교류는 끝났고 잠시만 딴 거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1단원 끝났고요. 2단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상구 아닌데? 상구에 생길 것 같죠? 자, 목차는 이렇게 되죠. 신라의 삼국 통일과 발해에 건국해서 남북국이 등장을 하게 되는 과정을 한번 볼 거고, 그리고 남북국이 어떻게 발전했는가, 그리고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멸망했는가, 그리고 남북국의 문화와 대외관계. 우리 앞에 봤던 그 삼국의, 단원 구조 모습이랑 거의 비슷하죠? 그렇게 흘러간다고 보면 됩니다. 일단 통일을 보기 전에, 삼국 통일 과정에서 중요한 이제 여러 전쟁이 있었죠. 그 중에서 이제 고구려와 수의 전쟁, 이거 여수 전쟁이라고도 하고 고수 전쟁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당까지 이제 고당 전쟁, 뭐 여당 전쟁이라고도 하는데 요 수와 당가의 고구려랑 전쟁을 먼저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걸 보려면 일단 요 6세기 후반부터의 나타난 국제 정세를 좀 파악을 해야 돼요. 요 교과서랑 조금 이제 다른데요. 제가 설명은 하긴 했거든요. 일단, 요 화살표,
그러니까 친선관계와 적대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요거를 뭐 남북 세력과 동서 세력이라고 해서 십자 외교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렇게 이제 이루어진 형태라고. 근데 위에서 보면 돌궐 고구려가 이제 동맹을 맺고, 다음에 고구려가 백제가 이미 동맹을 맺고 있었죠. 그 다음 백제와 외가 이제 동맹을 맺은 상태였기 때문에 돌고 백외 이렇게 남북 세력이 한 축을 형성하고 있었고, 신라는 요 한반도에서 고립된 상태니까 요 수와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당까지 이렇게 수당신, 돌고 백외 수당신 이제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동서 세력도 이제 한 축이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아주 국제 정세가 얽히고 설킨 이런 관계였어요. 그런 바탕이 되는 부분이 여러분들 중국사 배웠겠지만 중국이 맨날 그러잖아요. 분열 통합, 분열 통합 이렇게인데 분열된 시기를 거치고 수나라로 이제 중국이 통일하게 되죠. 그래서 고구려가 이제 이 수를 견제하기 위해서 돌고래가 연합한 걸 볼 수 있고요. 신라가 한강을 차지하게 되니까 우리 삼국 얘기할 때 봤잖아요. 한쪽이 강해지면 나머지 둘이 합친다고. 그래서 고구려가 백제와 연합을 맺고 백제는 이미 외와 연합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돌고 백외 이렇게 이어지는 남북 세력이 한 축이 생겼고요. 신라 같은 경우는 이제 혼자 고립된 걸 벗어나기 위해서 수랑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당 이렇게 수당신에서 동서 세력이 이렇게 대립되는 이런 관계였다라고 그 축을 일단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 관점에서 일단 수가 고구려 정벌을 이제 계속 준비하고 있었죠. 고구려 백제가 신라를 계속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구려가 수가 이제 통일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먼저 선제 공격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영양왕 때 이제 유서지방을 먼저 공격을 했고, 그래서 수 문제가 수의 30만 대군을 끌고 이제 침입을 했는데 고구려가 아주 잘 막아내서 격퇴시켰죠. 자, 그 다음 양제가 이제 황제를 잇게 되면서 엄청난 팽창 정책을 추진하면서 고구려로 침입을 했고요. 저 수양제는 뭐 중국 내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굉장히 폭군, 우리로 치면 연산군 같은 정말 황위에 오른 자체부터 가정부터 별로 아주 참 그렇잖아요. 굉장히 폐륜화이기도 한데 제 113만 대군 이게 공식적인 기록만 그렇고요. 아마도 뭐 다른 보급하는 병력이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면 최대 뭐 400만 가까이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 기록만 해도 사실 이게 당시 우리가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이전까지 가장 큰 규모의 전쟁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만큼 엄청난 이제 규모의 대군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완전히 격퇴당하고 거의 섬멸당했죠. 그래서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고구려는. 그걸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수가 중국을 전체 통일하는데 들인 병력이 50만이었다고 해요. 근데 고구려 치는데 그거에 2배 넘게 쳐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고구려가 잘 막아냈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여동 지방부터 넘지를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별동대만 해도 30만이에요. 30만의 별동대를 끌고 이제 태양성을 공격했는데 오히려 을지문덕에게 이제 살수대첩에서 크게 패하면서 완전히 썰렸죠. 자, 그 결과 수나라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고구려 여러분들 그 배워봤겠지만 2학년 때 수나라는 대운하를 만든 나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수양제 때 이제 굉장히 무리한 이 토목공사 거기에 고구려 원정 실패 이런 걸 통해서 국력이 너무나도 쇠퇴했고 그래서 각지 반란 후 결국 멸망을 했고 당이 뒤이어서 건국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수는 정말 어렵게 통일했는데 사실 문제 양제에서 그냥 나라가 끝나버려요. 양제는 참 나라를 말아먹은 셈이죠. 자, 요게 이제 그 여수장 우중문시라고 해서 교과서에도 나오는 건데 요게 이제 잘 알아두면 좋은 게 수능 때도 아주 자주 나오는 애예요. 그래서 요거 봐두면 아 이거 살수대첩이구나 라고 바로 이제 보면 좋겠죠. 그걸 알 수 있는 건 요 여수장이라고 하는 게 수나라의 장군 우중문에게 보내는 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수장
수나라의 장군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편할 겁니다. 자, 요게 뭐 내용 자체를 보면 아주 막 엄청 우중문을 칭송하는 것처럼 그래서 거짓 항복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사실은 우중문을 굉장히 희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받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 당가의 전쟁을 한번 보겠습니다. 초기에 당이 건국될 당시만 해도 당은 자기들도 안정기가 필요하잖아요. 당고조 이연 때는 화친을 맺은 모습이었는데 문제는 그 다음 당태종이 즉위하게 되면서 고구려에 압력을 넣기 시작해요. 당태종 이세민은 우리로 치면은 중국에서 세종대왕의 위치라고 보면 돼요. 굉장히 성군으로 엄청 칭송받는 인물이긴 한데 사실은 이방원에 가까워 했던 행동들 그러니까 형제들 다 죽이고 아빠를 몰아내고 자기가 황위를 찬탈했던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얘도 대단한 페루나이기도 한데 어쨌든 정치를 굉장히 잘했고 영토도 넓혔고 이래서 이제 굉장히 칭송받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고구려에 압력을 넣어서 고구려가 천리장성이라는 걸 축조했고요. 우리나라에서 우리 역사에서 천리장성 두 번 이제 축조되었다라고 보면 되는데 고구려 때 한 번, 고려 때 한 번 이렇게 보면 됩니다. 천리장성이라고 해서 뭐 실제로 진짜 천리나된 장성을 막 처음부터 다 지었던 건 아니고요. 기존의 요동지방부터 이렇게 이어져 있던 성들을 거기에 이제 중간중간 성을 다 연결시켜서 이제 하나의 성첨, 장성처럼 이렇게 만든 거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와중에 사실은 고구려 내부에서 당에게 그냥 화친을 하자, 우리 당에게 고개를 숙이고 그냥 우리 나라를 보존하자 이렇게 이제 하는 세력, 그러니까 당과의 이제 굽신거리면서 그냥 우리 고개 숙이지 않은 세력이 있었고 하나는 무슨 소리냐 우리 고구려 자존심 있지 부딪혀 싸우자라고 하는 이제 강경파 이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좀 내분이 있었는데 강경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연개소문이 정변을 통해서 대망리지라고 하는 정말 불세출에 엄청난 권력을 누리는 그런 고구려의 실권자로 등장을 하게 되죠. 왕보다 더 거의 위에 있는 존재라고 보면 되는데 연개소문은 대당 강경책을 이제 주장하던 애였고 실제로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당태종이 이걸 이제 구실 삼아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당과의 굉장히 지루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는 당과의 전쟁을 정말 가볍게 봤지만 당과의 전쟁은 거의 한 6차례 가까이 있었고요. 거의 한 30여 년간 이어진 아주 장기간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당이 정말 지루하게 계속 쳐들어가면서 결국 요동성 이런 걸 차례차례 공략하면서 들어왔는데 안시성 싸움에서 결정적으로 물리치면서 이제 당을 일단은 물리치게 됩니다. 근데 그래서 와 고구려 대단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물론 대단했어요. 근데 사실은 고구려 입장에서는 이 당과의 아주 장기전을 통해서 국력 소모가 너무나도 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구려는 뭐 인구가 많은 것도 아니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물자가 풍족한 것도 아니었고 그런 나라에서 장기전으로 전쟁을 끌고 간다는 건 정말 사실은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온 나라의 힘을 다 쏟아가지고 겨우겨우 막아낸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구보다 더 많은 병력을 끌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구려는 어떻게 이걸 막아냈을까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를 하지만 성곽 기술이 굉장히 뛰어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 우리 교과서에서 봤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나라를 지켜내고만 해도 대단하고 뭐 민족의 방파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